자본의 해외 이동과 개별 국가의 산업 정책의 가능성이라는 거를 아르셀로미탈의 자본 이동과 주주 가치 극대화 전략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철강 부분의 탈탄소 전환의 의미와 아르셀로미탈 방식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큰 핵심 산업에 대해서 공공적인 통제 수준으로서 국유화라는 게 제기됐는데, 이게 등장하게 된 배경 및 과제,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이라는 그룹은 인도네시아 출신인 이 락슈미 미탈이라는 사람이 어떤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세계 1위 철강 기업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 무렵에 이 아르셀로라는 게 유럽에 있었던 철강 회사인데, 이게 당시 세계 2위였는데 이거를 미탈이 아르셀로를 공개 매수로 합병을 하면서 아르셀로 미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이 지분은 39.8%인데 이걸 어떻게 막 교묘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44.64%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유럽 부문이 전 세계, 그러니까 이 자기네 회사 안에서 유럽이 54%를 차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유럽은 뭐 임금도 높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새로운 생산 시설은 좀 더 생산이 좀 요새 시설을 쓰고 이러니까 좀 더 합리적인데,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되게 저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진을 보면은 북미나 브라질은 15.3, 브라질은 14.5 이러는데 유럽은 5.4%밖에 수익성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성을 추구하려고 이 아르셀로미탈 그룹이 유럽을 외면하고 브라질, 북미, 인도 등에서 공격적으로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정부와 유럽 연합은 뭐 산업 주권 유지, 탈탄소 전환 이런 걸 명분으로 해서 막대한 공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에만 뭐 각종 뭐 에너지 요금을 깎아주고 사회보험료도 감면하고 이렇게 해서 총 2억 9,800만 유로를 줍니다. 거의 한 우리 돈으로 한 4천억쯤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거 말고도 또 EU가 그 바닷가에 있는 덩케르크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탈탄소 프로젝트 종목으로 또 8억 5천만 유로를 또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탈탄소를 너네가 잘하면 이제 8억 5천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줬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는 2025년에 갑자기 대규모 일자리 감축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진 생산도 투자보다는 단기적 수익률 제고에만 몰두하는 산업의 금융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그룹 전체를 보면 유럽은 순이익이 별로 안 났지만 이 그룹 전체로 보면 24년, 25년에 그 순이익이 굉장히 커지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또 자기들이 자기네 주식을 그대로 사들이면서 이런 전형적인 산업자본이 금융화로 나아가는 그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탈탄소 조건으로 보조금을 준다고 했었는데, 기존의 용광로 방식은 이 산화철이니까 거기서 어쨌든 산소를 떼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석탄을 태워서 산소를 빼다 보니까는 CO2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요새 새로 만들어지는 수소환원제철이라는 거는 수소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산소를 떼어낼 때 물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가 발생을 안 하죠. 근데 이게 문제는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 일단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기후를 위해서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단순히 이 쇳물을 녹이는 고로를 전기로로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소환원 제철을 하더라도 거기에 쓰이는 수소,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이 전기로는 어쨌든 온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 온도를 높이는 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탈탄소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아르셀로미탈이 하는 것은 거기서 좀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여기서 나오는 건데, 전기로를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 탈탄소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그 직접 하는 설비 구축을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를 해요. 그리고 기존에 고로가 2개 있었는데, 원래 2022년에 자기네들이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계획을 제출할 때는 그 고로 2개를 다 전기로로 바꾸겠다고 해놓고는 최근에는 그거를 말을 바꿔서 2개 중에 하나만 하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환원 설비는 아예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보조금 받을 때 했던 계획과 실제 실행 계획에 차이가 나는 그럽니다. 근데 그 와중에 보조금을 엄청나게 받아 챙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전기로라는 건 또 약간 기존 고로에 비해서 고용된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자기들의 고용 축소를 정당화하는 거죠. 우리 환경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로 도입하는데 이거 너네가 환경을 그렇게 막 말로 이렇게 막 얘기한다면서 필연적으로 사람 좀 줄어드는 것도 못 받아들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르셀로미탈이. 그다음에 또 다른 쟁점이 또 있었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조건 없는 보조금 문제가 하나 있고 AI를 통한 기술 탈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I 전담 부서를 활용해서 공정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노동자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이 제조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암묵적인 지식이 AI를 통해서 다 이제 데이터화되고 그 아르셀로미탈이 그냥 그거를 다 수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자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데이터화가 되면은 얘네들이 더 쉽게 저임금 국가로 쉽게 이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오랜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그 숙련 노동자 층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떤 새로 이제 막 3세계로 나아갔을 때는 그런 노동자층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AI를 통해 가지고 습득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더 쉽게 이제 자본이 이전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그 프랑스 노동자들은 또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국유화가 제기가 되는데 철강이라는 게 단순한 하나의 상품이라기보다는 자동차, 건설, 국방,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두루 다 예컨대 풍력 발전소를 짓더라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루 쓰인 핵심 자재라는 거고 사회 전반적으로 파급력이 막대하다. 근데 이거를 단기 수익만 쫓는 투기 자본의 손에나 맡겨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 다국적 기업의 무책임한 결정에 맞서서 산업전환과 고용유지, 지역사회 보호 등을 위한 강력한 공공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국유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됩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에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어떤 오렐리 트루베라는 의원이 완전한 국유화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해요. 그래서 민간 주주로부터 국가로의 소유권 이전을 명시하고 또 이거를 국가가 이거 주식을 이제 사준다고 하면 또 갑자기 또 투기가 막 돼가지고 값이 또 막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을 하고 어쨌든 유일 주주가 이제 국가가 되니까 이제 국가가 지배하는데 그 와중에 노동자 대표가 또 이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새로운 체계를 이 좌파 정당이 법안을 냈는데 자기들도 내면서 이게 설마 통과하겠냐 싶었는데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 신인민전선이 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이제 공산당이랑 사회당이랑 생태주의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선거 연합을 만드는데 이게 그 신인민전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인민전선들이 미탈 회사 없는 철강이라는 슬로건 하에 이거를 적극 지지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극우 국민연합이 기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얘네들 우파니까 국유화 이걸 손들어줄 수는 없지만 얘네들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국민 중심주의 선동을 하면서 노동자층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놓고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막 구조조정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노동자들이 이제 지지를 걷어갈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기권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가 기권하는 바람에 이게 덜컥 통과가 돼버립니다. 하원에서.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국민연합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 색깔을 입히는 거죠. 이거를 어떤 공공성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럽 세력으로부터의 의로의 자산 매각을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도 내요. 근데 얘네 수정안도 내고 시민전선 원안도 내면 이게 그냥 표류하면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기권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아주 시장주의적인 그 마크롱 정부와 전통적인 우파, 엘리트적인 그 우파 진영은 거세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상원은 좀 다른 게 상원은 이게 구조가 간선제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한 명씩 뽑게 되니까 굉장히 어떤 농촌이나 소도시 대표성이 강하고 또 그걸 뽑는 사람들도 다 그냥 지역 유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성이 요새 어떤 그런 포퓰리즘적인 우파도 아니고 그냥 옛날에 그런 엘리트적인 우파 그런 애들이 상원을 잡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당연히 시장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다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6년 2월에
지난달에 상원에서 법안이 기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노동조합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노동청년맹 이건 옛날부터 공산당이랑 좀 친했던 거긴데 여기는 그래도 좀 어떤 변혁적인 그런 게 좀 남아 있어서 이거를 환영을 하지만 이름은 노동자의 힘이지만 매우 비정치적인 거를 내세우는 거기는 이제 당연히 국유화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사회당과 친했던 프랑스 민주노동연맹이라는 것은 약간 이제 사회당이랑 친했는데 요새 사회당도 그냥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고 늘 어떤 사회적 대화 그리고 뭐 세련된 교섭 전략 이런 거를 내세우는 애들인데 과거에 한 2012년 때만 해도 역시 아르셀로미탈이 플로랑주라는 데서 발전소 폐쇄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투쟁 때는 통과되진 않았지만 국유화 지지 입장을 냈었는데 이게 13년, 14년 지나니까는 얘네들을 이제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교섭을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만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상원에서 다시 하원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하원에서 다시 통과돼도 또 상원이 내볼 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영원히 표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걸 최종 결정 뭐 이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걸 하려면은 정부가 이걸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정부는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할 테고 또 천신만고 끝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막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안 막더라도 이제 각종 시행령을 통해 갖고 이게 실행되지 않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실현이 되려면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와 대중적 압박이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 아르셀로미탈의 기만인데 이제 국유화 논란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이 되니까 올해 3월에 덩케르크에게 좀 제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낸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한계적인 걸 냈고 그러면서 여전히 600명의 해고 계획은 철회하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한테는 계속 전기요금을 어느 값 이상으로 내리지 마라 혹은 뭐 관세를 더 세게 해라 아니면 보조금 줘라 이런 요구는 또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자기들의 책임은 전혀 다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인데 유럽에서는 보조금을 노리면서 탈탄소 녹색 철강을 외치지만 인도에서는 탄소 배출이 극심한 구식 석탄 고로를 계속 대폭 확장 중인 겁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저탄소 첨단 산업, 남반구는 막대한 오염되는 탄소 배출. 이거는 세계 시장의 위계적 분업 구조를 방치한 채로는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국가 간 격차와 세계적인 분업 구조를 타파하려는 노력 없이 일국적 차원에서만은 이 공공적 계획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를 하는데 말로는 계속 뭐 공공적 통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국유화 법안을 내세운 사람들도 계속 무슨 산업 주권, 국가 주권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이건 역시도 어쨌든 세계적인 분업 구조 안에서 우리가 좀 그 상위의 위치를 유지해야겠다라는 것을 그 국유화 법안을 내세운 좌파들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은 일시적 국유화라는 문제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81년에 미테랑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유화를 시도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생산 원리를 유지한 채로 국가가 손실만을 떠안고 다 재사유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기업을 이렇게 받아들여하고 부채 탕감해주고 구조조정을 해서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걸 다시 또 사유화해버리면은 손실이 날 때 그 손실은 국가가 떠맡고 이윤이 날 땐 그거 다시 민간 자본이 가져가는 그야말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유화 그 자체라는 것이고 국유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국유화인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결국은 단순히 주식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뭐 국가가 가지거나 기업을 구제하는 이런 임시 반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산업정책, 지역민의 삶, 노동자 고용, 기후위기 극복 등 공공적인 전략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화는 명백하게 다국적 기업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에 맞서서 일자리 보호하고 수십 년간 축적된 이런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조건들을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사고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소유 구조에만 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까 전에 했던 코로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소유 구조 자체만 매이면 안 된다는 거고
새로운 공공생산 부문의 임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야 될 것인가를 공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사회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결국은 노동자, 산업 이용자, 국가가 이런 생산과 분배,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국유화 논란의 핵심적인 과제이겠다. 뭐 이런 얘기겠습니다. 예. 훌륭하게 15분 안에. 예. 제가 이번에는 토론자인데요. 우리 연구 모임, 이제 공부 모임에서 대중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의 시선에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 세계를 꿈꿀 때, 그러니까는 여기 경제 공부 모임이니까. 소유의 형태가 뭘까? 뭐 과거처럼 국유화 혹은 뭐 공적 소유, 그리고 그러면 사적 소유는 배제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의견들과 그다음에 이전의 이론들을 검토하면서 그런 것들의 어떤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2월까지 있었던 이 쟁점이 굉장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하면서 너무 재밌게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얘기하셨던 공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새로운 공공생산의 임무라는 걸 공적으로 정의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사회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는 너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라는 게 이제 항상 이렇게 질문으로 남는 거고, 그래서 항구적인 어떤 그런 민주적이고 우리가 노동자라든가 이제는 어떤 시민한 사회적인 어떤 논의들을 끌어간다라는 것에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뭐 논의나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것들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고, 또 어떤 곳에선 이렇게 선도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서 활발한 어떤 사회적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안으로 가져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궁금하고, 뭐 이거 답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이제 그런 질문들이 들고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항상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위기가 닥치면 기업에 이제는 공적 자금이 투여가 되잖아요. 위기는 그렇게 이제 사회가 함께 감당을 하는데, 또 이제 그래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사적 사유가 이제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뭐 그 안에서 합리성이라든가 법적 제도의 준수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민중 통제라든가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는 되게 뭐 활동가들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의 상상력이 되게 시장적인 어떤 상상력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대중과 혹은 이제 노동자들과 뭐 아니면 당사자들과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언어화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건 항상 고민이 드는 지점들인 것 같아요. 뭐 그게 원동직에서 이제 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서 물어본 건 아니고, 뭔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부족하지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발제는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